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노동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시찰단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국 시찰단이 돌아와서 국민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실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제대로 설계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등에 처했을 경우에 오염수 방류 중단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왔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사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알려진 그 알프스라고 하는 그 기기 장비를 통해서 오염수가 방출되고 있는 상황들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좀 빈털터리 시찰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서 필요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그런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일본이 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의 그 해양법을 다루는 관련 재판소에 이 부분을 다뤄달라고 요구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유엔의 해양법 협약 위반의 내용으로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오염수를 방출하는 내용들을요. 네. 그런데 이 재판소에 방류 중단 잠정 조치를 하게 되면 이 사안을 따져보는 동안에는 오염수 방류를 잠정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처들을 통해서 일본이 서두르고 있는 방류 일정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불안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런 적극적 조치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코너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광양제철소 노동 탄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광양제철소 고공농성과 관련해서 노조 간부나 노조 집회를 강경 대응해서 노정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 다치게 된 노동자분의 사진과 화면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간부들이요, 그 경찰의 무리한 탄압으로 인해서 이제 피가 철철 흘리는 모습을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이제 막루라고 하는 이제 고공농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의 요구들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 한 분의 노동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명의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좀 있고요. 전에 영상에서 나와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때리는 장면이 나왔었죠. 네, 사실 좀 무자비한 폭력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정부가 사실은 이제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가지면서 시민과 노동자들 제압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경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 규칙에도 좀 무리하게 집행됐었던 무리한 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조 간부가 정글도 혹은 쇠파이프를 휘두른 게 정말 사실이 맞는지,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글도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칼이 있었던 이유는 높은 고공농성장에 이제 밧줄이나 천막 등을 칠 때 절단하는 용도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동자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경찰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그 칼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경찰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는데요. 몇몇의 이제 보수 언론 등을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실제 이 노동자분께서 그 정글도를 사용해서 경찰들을 위협한 것으로 좀 호도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강경 대응을 하겠다, 연합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야사당도 정의당에서 이제 공조체제를 갖추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절제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 전남 지역의 백남기 농민에게 뿌려졌었던 사수차 논란 등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최근에 건설 노동자 중 양회동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이제 사망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노동자의 그 분향소를 이제 경찰이 무자비하게 부숴버리고 그리고
앞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노동자분들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지금 정부가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회라고 하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근데 그 집회를 제압하고 해산하는 데 필요한 살수차라거나 캡사이신이라거나 하는 그런 체류액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재단이 제한된 형태로 사용돼야 되거나, 또는 살수차는 위헌 요소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사용하겠다, 또 일부 사용한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국가에 의해서 대단히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형국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야사당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사퇴를 포함한 네. 공권력의 제한적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쪽이 정말 너무나 다 강경한 태도여서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지난달 30일 결국 폐기돼 버린 간호법 제정안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간호법 제정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이제 우리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 사수님들에게 기본부터 알려주시죠. 네,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의료와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요. 의료법이나 보건 의료 인력에 관련한 법안 안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현장 간호사분들의 대단히 높은 이제 노동 여건들이 심각하다는 거 느끼셨을 텐데요. 간호사분들의 이제 현장 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는 간호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정안이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폐기가 된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양곡관리법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를 통해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안은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간호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3분의 2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서 결국에 법안은 폐기되었는데요. 폐기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우려와 발언들 때문입니다. 네.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나 의사, 그리고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것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정부와 이제 간호 관련 당사자 단체들이 함께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법안 폐기로 대응하게 되면서 현장의 혼란들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도 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업계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간호법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가장 국민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아니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들 분들끼리만 병원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의 가능성은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의사분들의 진료 지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오해에 따른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분들의 학력 차별에 대한 논란이라거나 또는 타 직역에 대한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모두 제기되었으나 실제 간호법 내용에 들어있는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력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간호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역 의료의 현실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장의 간호사분들의 인력은 이제 작게는 의사분들의 2배, 많게는 4배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대단히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PA 간호사라고 해서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령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광주뿐만 아니라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의사 숫자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이라거나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에 대한 충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여야가 힘겨루기만 한 탓에 간호사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어떤
개선된 여지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속 입법이라든가 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의 그 방안은 없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간호사협회 자체는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지속적인 법 제정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 이제 집권 여당이 이 법안을 폐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강력한 이 정치 투쟁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간호사법 논란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이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결국에 핵심은 이제 의사 수 정원에 대한 확대라거나 또 간호사분들의 현실적인 업무 편성에 대한 이제 조정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갈등과 그 문제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기도 했거든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나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3,058명. 이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년째 대한민국은 3,058명이라고 하는 이제 의대 정원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의료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의료 수요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 네네. 18년째 의사 숫자와 의대 정원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네.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봐도 현저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OECD 기준으로도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를 통계로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OECD 기준은 이제 3.7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5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 숫자가 현저히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뭐 병원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의당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지난 의회 때부터 이제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원 확충이나 의사 숫자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적인 기준에 비교해서도 의사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데 네네. 특히 전남은 좀 대단히 시민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전남은 가장 의사 숫자가 적은 지역인데요. 네. 의사가 적다 보면은 제때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4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숫자의 적극적이고 시급한 확대와 공공의료의 재편 등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려는 특전사 동지회와 일부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까지 동원이 돼서 1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땠나요? 사실 그 장면을 보신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올해 2월에 있었던 특정사 동지회 중심으로 펼쳐졌었던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행사부터 이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2월 달에 5.18 공법단체 중 2군데와 특전사 동지회가 이제는 5.18을 화해와 용서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대국민 선언을 통해서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하는 행사들을 펼쳤는데요. 실제 이 자리에서 특전사 동지회는 이제 군복과 군화를 신고 와서 네네. 광주 시민들에게 대단히 문매를 많이 맞았던 트라우마를 네네. 일으킨다 이런 네네. 평가를 받았었죠. 지탄을 많이 받았던 그런 행사를 강행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묘역의 참배를 통한 방식으로 화해와 용서를 사실상 강압하는 방식으로 이 논란을 이끌어 왔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뿐 아니라 세네 차례 정도 계속 참배를 시도하면서 실질적인 사과와 또는 추가적인 특전사들의 당시 5.18 때 있었던 그 가해 행위에 대한 그런 발표나 진실 고백 없이 행사 위주와 참배 위주의 내용으로만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네. 광주 시민사회가 시민들과 함께 이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참배를 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특전사 동지회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뭐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죠. 네. 실제로 지금 5.18 43주기를 맞이하면서 전두환 씨의 이제 손자로 알려진 전우환 씨의 사과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국면들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여전히 실제 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었던 전두환 씨가 죽고 나서 제대로 된 사과와 당시의 어떤 가해 행위를 지시했었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국면들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같은 상황들 안에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면서 화해와 용서를 무리하게 유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네네. 광주 시민들도 우려가 크고 좀 슬픔에 많이 잠겨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그날 이제 참배가 저지되고 나서는 그 개별 참배를 좀 일부 인원들이 하시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광주 시민사회가 이것을 이제 절대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그 특전사를 비롯한 당시에 이제 무자비한 폭력에 동원됐었던 그 가해 행위를 했었던 분들의 좀 진심 어린 고백이나 네. 용서를 구하는 행위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지 그런 오래된 앙금들이 해소되고 또 광주 시민들도 이 5.18에 대해서 자긍의 역사로 좀 다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문제가 5.18 당사자 단체와 또 광주시장을 고소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또 광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과제로 좀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나 또 사과를 받아야 될 분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이나 마음이 아직 안 열려 있는데 억지 사과로는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문정훈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